2017년 4월 14일 18일차 정동진 인증센터에서 망상해변 인증센터를 거쳐 동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25.6km, 동해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강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버스, 강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고래벌 해변 인증센터까지 32.9km. 아침 식사도 어제 그 식당에서 먹었다. 오늘은 청국장이 나왔다. 약간 짜고 특별히 맛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집에서 직접 담근 청국장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가격 7,000원. 그래도 이 정동진에서 아침에 밥을 먹었다. 해변으로 나가 사진을 찍었다. 어제는 너무 어두워 찍지 못했기 때문이다. 물빛이 구름 낀 하늘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해변이 길지는 않았지만 바닷물까지의 거리가 꽤 멀었다. 정동진에 왔으니 명물인 소나무와 함께 사진을 찍어야 마땅하겠지만 정동진역까지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되었다. 시청률 기록의 전설이 된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시골의 간이역이 나왔고 거기에 소나무가 있었다. 그 간이역이 정동진역이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초라한 역사가 있고 멋진 소나무의 자태에 대비되던 여주인공의 서글픈 모습은 그 시절 많은 사람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기억 속에만 담고 있던 정동진역에 왔는데 아쉽지만 그냥 떠나야 했다. 나는 관광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망상해변으로 가는 길. 인적 없이 길게 뻗은 해변이 주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 적막함일까? 애처로움일까? 반면에 제주도의 해변은 찾는 사람이 없어도 어딘가 모르게 풍성한 느낌이 들었다. 그 차이는 아마도 제주의 해변에 널려있는 검은 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렸다. 어쨌든 둘 다 멋있다는 말로 귀결된다. 심곡 금진 사이의 도로를 가다가 웅장한 바위를 지나게 되어 사진을 찍었는데 각도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초보자의 실력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속초를 지나서는 잘 가나 싶었는데 여기서도 안내문 하나 없이 막무가내로 공사를 하는 현장과 부딪혔다. 원칙을 지켜가며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지자체는 도대체 어디란 말인가? 이제는 지쳐서 화도 나지 않는다. 샛길로 빠져나와 새로 건설하고 있는 듯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국도를 찾아 올라섰다. 차량이 통행이 많았다. 특히 덤프트럭이 여러 대 지나갔다. 덤프트럭이 자전거에게 가장 위험한 존재임을 도로주행을 해본 라이더라면 누구든 인정할 것이다. 어찌어찌 해서 망상해변에 들어섰는데 바람이 세게 불기 시작했다. 망상해변에는 해수욕장과 함께 대규모의 오토캠핑장이 2개나 조성되어 있었다. 그래서인지 인적이 없는 모습은 다른 해변보다 더 썰렁하게 느껴졌다. 망상해변 인증센터를 찾아 인증 업무를 마치고 나니 화장실이 급해졌다. 캠핑장 시설만큼 화장실의 규모도 컸다. 그런데 문이 잠겨 있는 것이었다. 비수기라 아직 개방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한쪽에서 시설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인부에게 물으니 건너편 캠핑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급한 불을 끈 뒤 휴식도 취할 겸 편의점으로 갔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는데 커피 머신에서 직접 내려서 주었다. 가격이 1,500원이라 마음에 들었지만 워낙에 양이 너무 적어서 커피 맛을 느낄 수는 없었다. 그래도 커피는 커피인지라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 이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은 무모한 행동이라는 판단이 섰다. 어차피 나는 부산이 아닌 춘천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고 아내와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 굳이 영덕까지 자전거로 갈 필요는 없었다. 영덕까지 버스로 이동한 다음 역풍을 순풍으로 바꿔 울진까지 올라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는 울진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리고 행천교차로에서 상주 상풍교까지 끊어짐 없이 달리지 못하고 이화령 휴게소부터 문정불정역까지만 라이딩을 한 것이므로 이어 달리기는 이미 달성할 수 없는 목표가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무늬만 국토완주인 것이다. 행천교차로에서 이화령 휴게소, 문정불정역에서 상주 상풍교 구간은 달리지 않았으니까. 그저 그랜드슬램 타이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어 달리기에 대한 미련을 놓아보내고 나니 앞으로 남은 일정이 훨씬 간단하고 명료해졌다. 망상에서 경주 문무대왕릉까지는 재작년에 둘째 아들과 라이딩을 했으므로 울진에서 망상까지는 이미 자전거로 달린 것이다. 그리고 북한강길과 아라뱃길을 평일에 달린다면 하루에 주파가 가능하지만 지금의 일정으로는 일요일인 4월 16일에 달려야 하므로 그 많은 인파를 헤치고서 하루에 달리기로 세우는 계획은 너무 무모하다. 따라서 이 길들에서는 도장이나 사이버 인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우선적으로 라이딩하고 나머지는 전철로 이동하도록 코스를 잡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버스를 타기 위해 동해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영덕 해맞이 공원은 영덕과 광구 두 곳에서 갈 수 있다. 거리는 10km 정도로 비슷하다. 그런데 영덕에서의 길은 절반 정도의 거리를 일반 도로로 달려야 한다. 반면에 강구는 터미널에서 자전거길까지 아주 가깝다. 당연히 강구로 가야 한다. 버스표를 끊으니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이 좀 더 남았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다. 터미널 주변에는 식당이 없어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술집, 고깃집, 프랜차이즈 식당이 대부분이었다. 내가 선호하는 집은 자기만의 맛을 전통으로 여기고 고수하는 식당인데 규모가 작다면 더욱 환영이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골목길에 허름한 간판이 보였다. 장칼국수라고 써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도 있었지만 자전거 옷을 입었기에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음식을 기다리면서 장칼국수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냥 칼국수에 고추장을 넣은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무 큰 기대를 했나 보다. 칼국수는 보통 수준이었다. 항구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도 해물이 들어있지 않았다. 호박을 첨가한 야채 칼국수였다. 가격은 6,000원. 구경도 할 겸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큰 길 건너에 자전거 매장이 보였다. 지난번 영산강길에서 펑크를 수리하느라 써버린 예비 튜브를 구입해야 하므로 매장으로 향했다. 내 자전거를 힐끗 쳐다보던 사장님이 1만 원이라며 튜브를 건네주었다. 계산을 하면서 밸브가 더 긴 것은 없냐고 물으니 바꿔주면서 1,000원을 더 받아야 하지만 그냥 되었다고 하는데 여행자를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목포에서의 매장 주인처럼 여행자의 힘을 이용하여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후자가 더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바람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지만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윤동주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기 위해 괴로워했고 나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몸부림칠 뿐이다. 시외버스라 중간에 여러 군데의 정류장에 정차를 했다. 버스로 이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처음이라 긴장이 되어 잠이 오지 않았다. 커튼을 친 상태여서 창밖의 경치도 구경하기 어려웠다.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강구는 왜 이리도 먼지. 강구에 내리니 터미널 건물이 없고 노상의 야구장 의자만 먼지가 잔뜩 쌓인 채 놓여 있었다. 아마도 새로 짓는 공사를 하나 보다. 건물도 없고 정류장 표시도 없어 방향을 알 수 없기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기사에게 물어보았다. 자기 집도 펜션을 하는데
자전거를 탄 손님들이 많이 온다며 반가워하였다. 친절한 설명을 듣고 수고하시라고 인사를 한 후 자전거길로 진입했다. 강구 구간의 자전거길은 강구시장을 지나게 되어 있는데 상점의 90%가 대개 식당이었다. 생각해보니 20년 전쯤 승용차를 처음 구입했을 때 드라이브 한다고 온 가족이 왔었다. 대개철이 아니었지만 식당들에서는 찜통에서 수증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금은 식당의 수가 30배는 많아진 것 같다. 눈에 보이는 것만. 길가의 식당에서는 지금처럼 손님을 잡느라 어수선했는데 부르는 값이 너무 높아 감히 들어가지를 못했다. 그래도 그냥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 해안도로를 타고 조금 올라가니 간판과 수족관은 있는데 개인은 보이지 않는 식당을 지나게 되었다. 오래된 일이라 어렴풋한데 냉동된 대게였고 별로 크지도 않았지만 5명이 둘러앉아 몇 마리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실컷 먹었다. 그러고도 10만 원만 냈다. 그때 양손에 게 냄새가 무척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복잡한 시장 골목을 벗어나서부터는 예전의 모습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너무 오래간만이라 그런지 그때 그 집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찾는다 해도 그 사장님이 영업을 하고 있을까? 그때도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 아마도 지금은 그런 식당을 만나지 못할 것 같다. 그 긴 시간에 걸쳐 버스를 타고 온 보람이 있는지 역풍이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순풍은 웬만큼 강하게 불지 않는 이상 뒤에서 바람이 분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전거 속력만큼 역풍이 분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느낌이 없다면 순풍이 부는 것이다. 상쾌한 기분으로 페달을 밟다 보니 어느덧 영덕 해맞이 공원에 도착했다. 청명한 하늘에 시설물은 전망대가 전부여서 인증센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이전까지의 모든 무인 인증센터에서는 스탬프의 잉크가 말라버려 도장을 찍는데 애를 먹었다. 동해안길에서는 특히 더 심해서 중간에 문구점에 들러 유성 사인펜을 구입하여 도장에 칠을 한 뒤 찍기도 했었다. 별로 효과가 없었기에 다음번 국토완주 때에는 스탬프를 따로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여기 동해안 자전거길 경북 구간은 잉크의 물기가 충분했다. 정식으로 개장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라 그런 것 같았다. 도장도 아주 새 것이어서 모서리가 닳지 않았다. 인증부스도 새로 태어난 아기처럼 흠집이나 낙서 하나 없었다. 해파란 길과의 갈림길에서 본 바다는 싱그러웠다. 하늘이 파래서인지 바닷물도 한층 더 파래졌다. 동해안 자전거 길은 종주하기가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여성에게 그렇다. 해변을 달리는 구간에서는 평지가 대부분이지만 절벽을 만나는 구간에서는 육지 쪽으로 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낙동강길에서 만나는 고개만큼 높지는 않지만 심심함은 나타난다고 생각될 만큼 숫자가 많고 짧은 거리에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고개도 몇 개 있다. 고래불 해변으로 가는 도중 언덕길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바다를 보았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은 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전망대를 만들어 놓는 것 같다. 다시 평지를 달리는데 높지는 않지만 파도가 치고 있었다. 파도가 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없기에 사진에 담으려고 멈췄다. 그런데 휴대폰 카메라는 셔터를 클릭한 후 몇 초 뒤에 사진이 찍혔다. 평상시에는 큰 지장이 없는 터라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밀려온 바닷물이 바위에 부딪혀서 하얀 거품이 되어 튀어오르는 장면을 찍으려니 타임을 맞출 수가 없었다. 여러 장을 찍었는데 만족스러운 장면은 없고 그 중에서 가장 거품이 높이 솟아오른 사진을 골랐다. 몸을 90도로 틀어 돌아서니 마치 다른 지역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았다.
조금 더 가니 물 위에 구름다리를 세우듯 산기슭에 따로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만났다. 생소한 느낌이 드는 것으로 미루어 재작년에는 보지 못한 도로였다. 고래볼 해변에 도착했다. 꽤 넓은 면적으로 예쁘게 공원을 조성했고 고래 꼬리 모양의 조형물도 전시하는 정성이 살갑게 느껴졌는데 생소한 이름의 해변에 대한 안내나 설명이 보이지 않았다. 도장을 찍었으니 숙소를 정해야 했다. 버스를 타느라 라이딩을 많이 하지 못했다. 관광지라 펜션은 여러 개 있었지만 모텔은 보이지 않았다. 네이버로 검색하니 하나가 나오는데 이면도로에 있었다. 건물 앞에서 전화를 하니 컴퓨터는 당연히 없고 세탁기도 사용할 수 없었다. 그래도 어쩌랴 하는 마음으로 현관을 열었는데 1층은 횟집이고 2층부터가 모텔인 구조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좁고 회전이 급했다. 또 당연히 엘리베이터는 없었고. 다른 집을 찾아보자는 마음으로 다시 인증센터 쪽으로 올라오니 여관이 있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에도 간판은 보았는데 마당에 잡동사니 짐들이 쌓여 있어서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짐작했었다. 바로 옆의 횟집 사장님에게 물어보니 분명히 영업을 한다고 했다. 마당으로 들어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인집 내실로 들어가는 현관에 전화번호가 조그맣게 적혀 있었다. 어렵게 주인을 만나 흥정을 하니 혼자이므로 25,000원에 줄 수 있으며 컴퓨터는 없지만 세탁이 가능하다고 했다. 방은 2층이라고 해서 올라가니 모텔과 여인숙의 중간쯤 되는 구조였다. 방은 자전거를 보관하기 어려운 넓이였고 현관과 중문 사이에 놓으면 통행이 불가능했다. 주인에게 상황을 전하니 비어있는 옆방에 보관하라고 열쇠를 내주었다. 대다수의 숙박업소가 펜션인 관광지에서 저렴한 가격에 묵을 수 있어서 다행한 일이지만 불편한 것은 사실이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이 나와 같은 선택을 해야겠지만 여러 명이라면 펜션에 묵는 편이 가성비가 높다고 하겠다. 해변의 풍경은 해수욕장으로 단장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숙소를 찾아 동네를 돌 때 음식점이 몇 개 되지 않았고 모두 술집이었다. 샤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면서도 걱정을 했는데 여관 문 앞에서 건설 노동자로 보이는 사람 서너 명이 서 있었다. 같은 여관에 묵는 손님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식사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중국 교포 억양으로 친절히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을 따라가니 해변에서 떨어진 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식당이었다. 이름은 송학식당. 삼겹살과 같은 안주와 백반을 주요 메뉴로 제공하고 있었다. 손님이 꽤 여러 명 있었는데 장기 체류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식탁에 차려진 백반을 보니 반찬은 보통 수준이고 맛은 좋았다. 두 명의 중년 여성이 서로 언니 동생으로 부르며 운영하고 있었고 손님들과 격의 없이 친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